당신이 어떤 질병 때문에 아주 독한 약을 먹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는 약이죠. 맞아요. 만약 지금 당장 아이를 가지면 그 약의 성분 때문에 아이는 팔 하나가 마비된 채로 태어나게 됩니다. 끔찍한 상황이네요. 하지만 딱 3개월만 임신을 미루면 약효가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가서 아주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당연히 3개월을 기다려야겠죠? 당연하죠. 그걸 묻는 것 자체가 이상할 정도니까요. 그런데 만약 당신이 그 인내심을 발휘하지 못하고 당장 아이를 가졌다면 당신은 비도덕적인 짓을 한 걸까요? 직관적으로는 누구나 그렇다. 아이에게 정말 몹쓸 짓을 했다고 대답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영국의 철학자 데릭 파핏이 제안한 비동일성 문제가 우리의 뇌 구조를 아주 강하게 시험합니다. 굉장히 도발적인 사고 실험이죠. 좋습니다. 이 상황을 하나씩 분해해보죠. 만약 당신이 3개월을 기다렸다면 처음에 태어날 뻔했던 그 팔이 불편한 아이, 편의상 에이미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에이미? 에이미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3개월 뒤에는 완전히 다른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소피라는 전혀 다른 유전자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죠? 완전히 다른 생명체인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당신은 당장 아이를 가짐으로써 에이미에게 도대체 무슨 피해를 준 걸까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에이미 입장에서는 아예 세상에 존재하지 못하는 것보다 비록 팔이 불편하더라도 생명을 얻어 태어나는 것이 이득 아닐까요? 이 지점에서 정말 흥미로운 것은 방금 말씀하신 이 사고 실험이 단지 철학자들의 지적 유희나 말장난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말장난이 아니라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절되거든요. 아, 생명을 창조할 권리 그 자체요? 네. 우리는 보통 출산을 개인의 당연한 권리이자 삶의 축복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출산과 부모됨의 윤리가 사실은 얼마나 얇고 위태로운 얼음판 위에 서 있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벌써부터 머리가 복잡해지는데요. 당신도 이 대화의 제3회 참석자로서 과연 나라면 어떤 선택을 할지 끝없이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평범한 직장인이나 학생이라면 가끔 월요일 아침에 지옥철에 몸을 구겨 넣으면서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아, 진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 고생을 안 했을 텐데. 맞아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푸념하곤 하죠. 혹은 사춘기 시절 방문을 쾅 닫으면서 누가 낳아달랬어? 라고 부모님께 반항해 본 기억 다들 있으실 겁니다. 흑역사 하나쯤은 다 있죠. 재미있는 건 이 직장인들의 월요병 푸념과 사춘기 소년소녀들의 외침에 아주 강력한 논리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철학적 입장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부모가 될 자격을 의심해 봐야 하는 첫 번째 이유죠. 데이비드 베네타가 주장하는 글로벌 반출생주의입니다. 생명을 창조하는 행위 자체가 근본적으로 해악일 수 있다는 대단히 도발적인 주장인데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베네타의 논리는 단순히 비관주의자들의 투정이 아니라 대단히 정교하게 짜여 있습니다. 그는 쾌락과 고통이 가진 비대칭성을 날카롭게 지적하거든요. 비대칭성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논리 구조인가요? 먼저 살아있으면서 겪는 고통은 분명히 나쁜 것입니다. 그리고 쾌락은 좋은 것이죠. 여기까지는 누구나 동의합니다. 네, 아주 상식적이죠. 하지만 시각을 바꿔서 태어나지 않은 상태, 즉 비존재의 상태를 볼까요?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고통이 없겠네요. 맞습니다. 고통이 없는 것은 그 자체로 좋은 것입니다. 반면에 쾌락이 없는 것은 어떨까요? 즐거움이 없는 상태니까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지만 베네타는 태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쾌락의 부재를 아쉬워하거나 박탈감을 느낄 주체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아, 애초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아쉬울 것도 없다. 바로 그겁니다. 존재하지 않으면 고통의 부재는 이득이 되지만 쾌락의 부재는 손실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 비대칭성 논리를 끝까지 밀고 나가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언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항상 이득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네요. 네, 인생에서 아무리 엄청난 쾌락을 누린다 한들 태어남으로써 필연적으로 겪게 될 질병, 상실, 죽음 같은 고통의 리스크가 도덕적으로 훨씬 더 무겁다는 뜻입니다. 철저한 손익계산서처럼 들리지만 묘하게 논리적 빈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 반출생주의는 단순히 개인의 고통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주의적 관점과 결합하면 그 파급력이 훨씬 더 커집니다. 아이를 낳는 행위는 필연적으로 지구의 한정된 자원을 더 많이 소비하고 탄소 배출을 늘리는 결과를 낳으니까요. 맞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텀블러를 쓰고 일회용품을 줄이면서 과소비를 윤리적으로 비판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가장 거대한 자원 소비자를 탄생시키는 출산에는 왜 윤리적 잣대를 들이대지 않느냐는 뼈아픈 지적이군요. 네. 그리고 여기서 제임스 레이첼즈나 티나 룰리 같은 학자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또 다른 차원의 딜레마가 등장합니다. 바로 입양의 문제입니다. 아, 입양이요? 현대 윤리학에서 가장 뜨겁게 부딪히는 지점 중 하나죠. 우리는 흔히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을 침해받을 수 없는 개인의 권리, 이른바 재생산권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룰리 같은 학자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전 세계 고아원과 보호소에 돌봄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수백만 명이나 존재하는데 굳이 막대한 환경적, 사회적 비용을 감수해가며 내 유전자를 물려받은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낼 권리가 이미 존재하는 아이들을 고통에서 구출할 입양의 의무보다 우선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듣고 보니 마치 이미 지어진 튼튼하고 훌륭한 집들이 텅텅 비어서 온기가 필요한데 굳이 숲을 밀어버리고 내 취향에 딱 맞는 새 집을 짓겠다고 고집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부모가 되기를 원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이와 깊은 유대감을 맺고 사랑을 주고받는 양육의 기쁨이라면 그것은 입양을 통해서도 완벽하게 충족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재생살권에 대한 가장 강력한 도덕적 압박이군요.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팽팽하게 맞섭니다. 입양으로는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직접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만의 고유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하죠. 페라치올리 같은 학자는 10개월간의 임신이라는 독특한 생물학적 경험, 갓 태어난 신생아와 맺는 원초적인 초기 애착 형성을 강조합니다. 자신과 유전적으로 연결된 존재를 키워내는 과정이 부모 개인의 자아 실현에 기여하는 바가 너무나 특별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를 포기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고 반박합니다. 현실적으로 입양 절차가 가진 장벽과 어려움도 무시할 수 없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깊은 반출생주의의 늪과 입양의 윤리적 압박을 모두 지나쳐서 마침내 아이를 직접 갖기로 결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부모의 자격을 묻는 두 번째 이유가 등장합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내가 이 아이의 부모가 되는 걸까요? 예전에는 배 아파 낳은 사람이 당연히 엄마였고 그 생물학적 사실이 곧 도덕적이고 법적인 권리였습니다. 하지만 최외 수정, 그러니까 시험관 아기 시술이나 정자 및 난자 기증, 그리고 대리모 같은 보조 생식 기술이 눈부시게 발달하면서 이 당연했던 상황이 산산조각 났죠. 맞습니다. 한 아이에게 난자를 제공한 유전적 엄마가 따로 있고 그 아이를 10달 동안 뱃속에서 품어준 대리모가 있고 애초에 이 모든 과정을 기획하고 아이를 키우기로 한 사회적 엄마까지 무려 3명의 어머니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도대체 누가 진짜 부모입니까? 이것은 철학자와 법학자들의 골머리를 앓게 하는 가장 현대적인 난제입니다. 부모됨의 근거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해 크게 3가지 뚜렷한 관점이 충돌하거든요. 첫 번째 관점부터 살펴보죠. 가장 전통적인 유전적 관점입니다. 네, 존 로크의 노동 소유권 개념을 연상시키는데요. 내 몸에서 파생된 유전 물질을 제공했으니 그 결과물인 아이에 대한 권리도 나에게 있다는 시각이죠. 내 핏줄이니까 내 권리다 라는 건데 철학계에서는 이 주장을 어떻게 보나요? 강하게 비판합니다. 인간 생명체는 누군가의 소유물이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유전자를 줬다고 해서 소유권의 논리를 들이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현대 윤리학의 기준에서는 지나치게 단순하게 들리긴 합니다. 그래서 바바라 캐칠 로스먼 같은 학자들은 유전자가 아니라 행위에 집중하는 노동 기반 관점을 제시합니다. 아, 노동 기반 관점. 회사 생활에 비유하자면 아이디어 하나 툭 던진 기획자보다는 실제로 10개월 동안 야근해가며 프로젝트를 굴리고 완성시킨 실무자가 진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마인드와 비슷하네요? 정확합니다. 부모의 자격은 임신이라는 험난한 신체적 과정, 출산의 고통과 위험을 감내한 피땀 어린 노동에서 온다는 거죠. 이 논리대로라면 난자 기증자보다는 대리모가 더 강력한 부모의 권리를 갖게 되겠군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는 측면에서 아주 직관적이고 공감하기 쉬운 관점이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현대 법학계에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의도적 관점입니다. 의도적 관점이요? 다시 프로젝트 비유를 빌리자면 어떤가요? 아이를 세상에 존재하게 만들고 앞으로 책임지고 키우겠다는 명확한 기획과 의도를 가진 총괄 매니저가 진짜 부모라는 뜻입니다.
유전자를 빌려오던 대리모의 노동을 빌리던 그 아이의 탄생을 의도적으로 오케스트레이션한 사람이 도덕적 책임을 진다는 거군요. 네, 이 의도가 도덕적 책임에서 얼마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지 보여주는 기가 막힌 실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 일명 잘못 놓인 정자 사건이죠. 당신이 브루스라는 남자의 입장이 되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제가 브루스라고 쳐보죠. 브루스는 의료 시술을 받기 전 혹시 모를 불임에 대비해 정자은행에 자신의 정자를 안전하게 얼려둡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병원 직원의 실수로 이 정자가 다른 기증자의 라벨과 뒤바뀌어 버립니다. 맙소사. 결국 브루스와는 일면식도 없는 여성 배 씨가 이 정자로 아이를 낳게 되죠.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브루스는 유전자를 절반이나 제공한 명백한 생물학적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이 아이의 양육비를 댈 책임이나 부모로서의 권리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브루스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판단할 겁니다. 물리적인 유전자 제공이라는 사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유는 명확합니다. 브루스에게는 배 씨와 함께 아이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단 1%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생물학적 원인 제공만으로는 결코 도덕적 부모가 될 수 없다는 아주 강력한 방증이네요. 하지만 이 의도적 관점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만약 피임에 실패해서 우발적으로 임신한 커플은 어떨까요? 아, 그들도 분명히 아이를 가질 의도는 없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린 의도하지 않았으니 부모의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는 게 윤리적으로 허용될까요? 그건 또 아니죠. 오히려 아이가 태어나게 된 결정적 원인, 즉 자발적인 성관계를 제공했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인 제공적 관점이 더 설득력을 얻습니다. 결국 부모의 자격이란 유전자, 피땀 어린 노동, 분명한 의도, 그리고 원인 제공이라는 청구서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고차원 방정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논의가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기술의 발달은 이제 우리를 세 번째 이유, 즉 유전자 통제라는 무시무시한 딜레마로 이끕니다. 이제 우리는 착상 전 유전자 진단을 넘어 크리스퍼 기술을 통해 배아의 유전자를 직접 편집하고 강화할 수 있는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유전자 강화요? 여기서 줄리안 사블레스코라는 철학자는 아주 도발적인 개념인 생식적 선행의 원칙을 주장합니다. 생식적 선행의 원칙? 이름부터 심상치 않은데요. 그는 단순히 유전자 조작이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말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부모라면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여러 배아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삶, 가장 덜 고통받는 삶을 살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를 적극적으로 선택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의무라고요. 허용이 아니라. 네. 유전적 질환이 위험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가진 배아를 굳이 선택하는 것은 부모로서 비합리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논리입니다. 사블레스크의 주장을 보면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더 좋은 학군과 최고의 사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강박이 유전자 단위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부모라면 마땅히 아이의 유전자 스탯을 질병 없이 건강하고 똑똑하게 최대로 세팅해줘야 한다는 완벽주의적 의무감 말이죠. 하지만 다른 학자들의 시선을 빌려오면 이런 유전자 디자인 기술이 어딘지 모르게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마이클 샌델이 그 서늘함의 정체를 정확히 짚어냈죠. 그는 유전자 강화 기술이 인간 생명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부모의 오만함을 부추긴다고 경고합니다. 오만함이요? 네, 생명을 주어진 선물로 받아들이는 겸손함을 파괴한다는 겁니다. 부모가 아이의 특성을 스펙 맞추듯 디자인하는 순간 그 아이는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니라 부모의 기대와 기획을 충족시켜야만 하는 통제 가능한 프로젝트로 전락해버린다는 거군요. 독일의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 역시 비슷한 우려를 제기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의도대로 유전자가 프로그래밍된 아이는 과연 자신을 프로그래밍한 부모와 도덕적으로 온전하고 평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유전자 조작이 부모와 자식 간의 권력 관계를 영구적으로 비대칭하게 만든다는 지적이군요. 맞습니다. 우리가 사교육으로 아이의 지적 능력을 끌어올려주려는 노력과 태어나기 전에 유전자를 조작해서 유리한 출발선을 만들어주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인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도덕적 선을 넘는 행위라는 시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생명의 탄생이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고통, 부모 자격을 결정짓는 복잡한 조건들, 그리고 유전자 쇼핑의 딜레마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유, 우리의 고정관념을 가장 크게 박살내는 시각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어른들의 권리를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아이의 관점에서만 이 문제를 바라보는 아동 중심주의적 관점입니다. 이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생물학적 부모라는 타이틀이 주는 모든 기득권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기득권을 내려놓는다고요? 아동 중심주의적 관점의 가장 급진적인 논리는 이렇습니다. 성인에게는 생물학적이든 기획적이든 아이를 소유하거나 부모가 될 타고난 권리 따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와, 부모의 권리 자체가 없다고요? 네. 오직 아이에게 최선의 이익과 환경이 보장될 때에만 그 성인에게 한지적인 양육권이 주어질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 논리를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슈 라폴렛 같은 학자가 제안하는 부모 자격증 제도가 떠오르는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도로에서 차를 운전할 때도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기 위해 엄격한 시험을 치르고 면허증을 따야 하잖아요. 그런데 한 인간의 인격을 형성하고 평생의 미래를 좌우하는 부모라는 막중한 역할에 그 어떤 심사나 자격증도 필요 없다는 현실이 오히려 비합리적이라는 거죠. 더 극단적인 사고 실험을 하나 더 해보죠. 만약 오직 아이의 최선의 이익만이 유일한 도덕적 기준이라면 네.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즉시 그 아이를 낳은 생물학적 부모에게 아이를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데이터베이스를 돌리는 겁니다. 세상에. 그 아이를 가장 완벽하게 키워낼 수 있는 최적의 재력, 지적 능력, 안정적인 성품을 갖춘 다른 부부에게 아이를 재분배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더 옳다는 성득한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론은 논리적이면서도 동시에 대단히 폭력적으로 들리네요. 임신과 출산이라는 인간의 가장 내밀하고 사적인 영역을 국가의 거대한 효율성 시스템 아래 통제하겠다는 거니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4배 아파 낳은 아이를 국가가 와서 당신보다 저 옆집 부부가 연봉도 2배 높고 심리 테스트 결과도 좋으니 저 집에서 키우는 게 이 아이의 인생에 훨씬 유리합니다 라며 합법적으로 데려갈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그 팽팽한 긴장감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창조하는 행위를 철저히 사적이고 침해받을 수 없는 권리로 여깁니다. 네,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동시에 그 창조된 생명은 연약한 존재로서 철저한 보호를 받아야 하며 결국 이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이 됩니다. 아이에게 최선의 양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과 내 아이를 내 방식대로 키우겠다는 부모의 이기적인 애착 사이에서 우리는 어디쯤 타협점을 구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존재의 근원적인 고통부터 정자가 뒤바뀌었을 때의 억울한 법적 공방, 완벽한 아이를 디자인하려는 유전자 통제의 유혹, 그리고 부모 자격증이라는 서늘한 통제 시스템까지 아주 깊고 복잡한 사유의 바다를 항해했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주제들이었죠. 부모가 된다는 건 단순히 갓난아기의 웃음이 귀여워서 혹은 나이가 차서 남들이 다 하니까 자연스럽게 밟는 인생의 통과의 일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을 무의 세계에서 유의 세계로 끌어내고 그 존재에 대해 무시무시할 정도로 무거운 철학적, 도덕적 책임을 짊어지는 일이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대화에서 단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면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생명은 부모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프로젝트